우리가 약물 전달 체계 DDS라고 주로 얘기하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뭐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 약물,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게 무진장 힘들다. 왜냐면은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약이건 많이 먹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약이 약효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그나마 쉬운데, 부작용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야. 뭐 이제 여기 표가 하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그러고, 들어가는 비용도 몇 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만큼,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복제약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얼핏 있지만은, 36개 정도의 신약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 이게 사실은 뭐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꽤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약을 많이 개발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보면 알겠지만, 99년도에 허가가 난 게 우리나라 첫 번째 신약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22년 말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최근 데이터인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최근 거는 요 자료에 의하면은 개발 기간이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개발 기간이 거의, 이게 이제 개발 기간인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아무튼, 결론을 얘기하면 신약은 개발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어제는 거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효율이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야. 지금 여기 뭐 잔뜩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약이라고 치면, 먹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서 약효를 발휘할 때까지 우리가 1g을 먹었다고 그래서 모든 약 1g이 다 가는 건 아니라고, 그거를 더 효율성 있게 최종 타겟까지 전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요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약물 전달 체계, 뭐 시스템, 뭐 DDS라고 표현하는 건, 접근 방법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라는 건 책마다 다 표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법, 이게 가장 일반론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 일단 교재라고 그럴까? 일단 내가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책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이 책에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란 표현 자체도 없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1, 2, 3으로 나누는 카테고리에 각각 해당하는 내용은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내 나름대로 설명하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자고. 일단 크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은 세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컨트롤드 릴리스, 그러니까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를 컨트롤하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는 서방성이라는, 그러니까 방출된 걸 서서히 방출시키는 성질모,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거는 드럭을 약간 모디파이 하는 개념이 되는데,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요 1번, 2번 이외의 어떤 스페셜한 딜리버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트랜스더멀, 우리 이걸 경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가, 피부에 붙이는 우리 귀 밑에라고 해서 붙이는 것들이 있고, 우리 니코틴 파우치라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금연할 때 붙이는 이 패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니코틴 패치라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사용해 본 건 딱 하나가 있는데, 멀미 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귀 밑에다가, 귀 밑에가 그건가? 아무튼 간에 이런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어떻게 놓고 보면 컨트롤드 릴리스의 한 카테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구분을 짓기는 힘들지만은, 사실 컨트롤드 릴리스하고 프로드럭이 비슷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일단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고 설명을 하도록 하자고. 일단 우리 컨트롤드 릴리스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대부분 우리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일단 약물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피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약물을 우리가 일단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약물이 혈액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약물이 효능을 나타내는 농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Y축이 뭐냐면 Drug Concentration in Blood야. 그러니까 약물이 어떤 약물이 혈액 안에서의 요 X축은 시간이야. 먹건 아니면 주사를 놨건 간에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제로 타임으로 잡았을 때, 그러고 나서 혈액 안에 약물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혈액 안에 약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효능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라인, 요 밑에 있는 하얀, 요 밑에 있는 실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니멈 이펙티브 레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블러드 안에서, 혈액 안에서 약물이 요 이상 농도가 돼야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물이 존재하더라도 요 농도 이하로 존재하면 효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무조건 높으면 좋냐? 는 아니야. 늘 얘기하지만 약물은 독이야. 드럭은 독이야. 누군가를 죽이기 때문에 사실 약효를 발휘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톡식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이상이 되면 이제 독성이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피 안에서는 약물이 요 사이에, 농도가 요 사이가 됐을 때 효능을 발휘하는 거야. 그지? 자, 일단 A번이 뭐니? A번은 요렇게 된 게 A번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탠다드 오랄 도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처음부터 바로 피로 흡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약을 먹고 우리 몸에서 쭉 해서 소장님과 어딘가에서 흡수가 일어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농도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그리고 바로 농도가 낮아질 거라고. 그지? 결국 무슨 얘기야? 오랄 도스를 하면, 이 약을 오랄 도스를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시간이야. 그지? 약물이 요 레벨보다 높은 요만큼의 시간만 효능을 발휘한다 라는 얘기가 돼. 그지? 근데 오랄 오버도스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약물을 먹는데 많이 먹으면, 그지?
처방 전에 한 알만 하루에 아침 저녁에 한 알씩 먹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귀찮아, 그냥 아침에 2개 먹을게 라고 해서 2개 먹으면, 미안, 2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약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물론 효능을 나타내는 시간은 좀 길겠지만은 어떻게 오버도스, 톡식 레벨을 넘어서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IV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정맥주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사야. 주사 약물로 놓으면은 처음부터 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확 농도가 높아서 급격하게 농도가 낮아질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약 먹는 것보다 주사 맞으면 효능이 훨씬 빠르잖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거야. 그렇지만 처음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대신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은 짧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급하게 효능을 발휘해야 될 경우에는 주사를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건 알고 있어. 맞기 싫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뭐냐면 Controlled Release Ideal Dose야.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뭐 처음에 좀 늦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약물이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그지? 그러니까 방출 속도가 지금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만 방출이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뭐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약물이 우리 피 안에 들어가서 피 안으로 일정한 양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사실은. 계속 일정하게 넣어주지 않는 한. 무슨 얘기야? 일단 이건 경구용을 전제로 하는 거야. 한번 먹었으면 당연히 피 안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천천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또는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 노력들, 어프로치를 우리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게 컨트롤드 릴리즈의 한 방법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컨트롤드 릴리즈의 컨셉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이제 방출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파티클 방법하고 폴리머 드럭 컨주게이트 방법이 있어. 먼저 요 파티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이 파티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건 역시 교재에서 갖고 온 그림이야. 이거는 지금 A번을 한 번만 보면은 폴리머 매트릭스 안에 이렇게 드럭을 집어넣어 놓는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제로 타임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드럭들이 안에 있던 드럭들이 이렇게 폴리머 층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레저버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수지 뭐 이런 저장고 개념이야. 그러니까 드럭을 저장해 놨다가 고분자가 둘러싸고 있다가 우리 몸 안에서 요 고분자층을 통해서 이렇게 디퓨전 돼서 밖으로 약물이 나오는 요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고분자 안에 이렇게 한가운데다 담가 놓는 게 아니라 고분자 안에 이렇게 퍼지게 드럭을 갖다 놓는 거야. 그지?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방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 고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걸 얘기를 해. 이런 경우 고분자가 매트릭스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매트릭스를 섞여 있다가 거기서부터 우리 몸 안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는 시스템이야.
C번은 B번하고 일단 시작 단계의 그림은 똑같아. 그지? 고분자 안에 약물이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디퓨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폴리머가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폴리머가 밖에서부터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약물이 천천히 방출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결국 A번이나 B번 같은 경우는 약물의 방출 속도는 얼마나 디퓨전이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약물의 방출 속도는 고분자 매트릭스에 분해가 일어나는 여기 지금 보면 바이오 에로더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분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생분해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 우리 디그레더블이라는 표현을 보통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고분자가 분해가 일어나면서 약물이 방출이 되고 요 약물 방출 속도는 고분자의 분해 속도에 의존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지? 요런 게 파티클로 했을 때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를 컨트롤 해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예를 들어서 C번 같은 경우 고분자가 분해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약물도 일정한 속도로 방출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드 릴리즈에 일단 파티클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자, 그러면은 파티클에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인데 요번에는 디퓨전이 아니라 스웰링 개념이야. 스웰링이 일어나면서 약물이 방출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드럭이 이렇게 고분자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고분자가 스웰링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고분자가 스웰링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있던 약물들이 밖으로 방출이 되는 개념이 될 거야. 결국 이 경우에는 고분자가 친수성 고분자를 약간 크로스 링킹 한다든지 해서 스웰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고분자를 사용하는 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드럭이 폴리머 매트릭스에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냥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고분자 쪽에 이런 포로스한 터널 비슷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물이 방출되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엇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는다 그러면 약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약물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가서 릴리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고분자가 분해가 일어나건 아니면 고분자가 스웰링이 일어나건 아니면 드럭이 고분자의 매트릭스에 디퓨전이 확산이 일어나서 방출이 되건 간에 우리가 그 속도를 어떤 고분자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약물을 집어넣고 하냐에 따라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물을 왕창 집어넣고 천천히 방출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파티클 내가 지금 고분자만 얘기를 했어, 사실은. 고분자만 얘기를 했는데 고분자 말고도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목차만 다시 한번 좀 보자고. 목차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 파티클로 사용하는데 리포솜이 있고 이멀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폴리머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리포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먼저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써 있어.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멤브레인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이다 라고 돼 있어. 바이오 멤브레인을 사진을 내가 어디서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걸 내가 뒤에다 더 크게를 했어. 내가 그래서 잠시 머뭇머뭇거렸던 이유가 그건데 요게 바이오 멤브레인이야. 이게 우리 생체막이라고 하는 거야. 생체막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는 기본적으로 수계야. 물이 기본으로 돼 있어. 그렇지만 외부하고 내부에 어떤 경계가 필요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결국 생체막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뭐냐면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거야.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전체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건 옆에 있는 그림을 한 번만 보면은 우리 요건 마이셀, 미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동그라미가 우리 계면활성제 얘기야. 동그라미가 친수성 그룹이고 이렇게 선으로 돼 있는 게 소수성 그룹이야. 일반적으로 소수성 그룹은 알킬 체인이고 롱알킬 체인이고 요 친수성 그룹은 뭐 이온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친수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는 친수성 성분이 하나에 소수성 알킬 체인이 이렇게 길게 두 개가 늘어서 있어. 그지? 얘네가 지금 이 그림이 되는 거야. 그지? 이 그룹의 구성 성분 하나가 요거가 되는 거야. 그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이쪽도 친수성이고 이쪽도 친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그룹이 양 헤드가 양 바깥쪽을 보고 소수성 그룹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와 같은 형태가 기본적으로 생체막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야. 그치? 우리가 그 미셀을 사용하는 뭐 약간 여담이지만 비누가 왜 기름 같은 걸 닦아내? 간단한 거야. 물에 기름은 안 녹으니까 물로 씻어내면 안 떨어지는데 비누라고 하는 거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뭐 그리라 그러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몇 개만 그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미셀을 형성하는 거야. 그지? 소수성 그룹은, 친수성 그룹은 밖에 있고 소수성 그룹은 안쪽으로. 결국 무슨 얘기? 기름때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기름때를 얘네들이 뒤집어 싸고 있으면 마치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지? 이게 비누의 원리야. 마찬가지로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양 표면에 친수성 기가가 있고 가운데로 소수성 그룹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형태의 막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체막이야. 그지? 그러면 그 안에 생체막 안에 지금 보면 여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 그지? 콜레스테롤은 지방, 그러니까 지질이야. 이거는 물에 녹지 않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이런 생체막 한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채널 프로틴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프로틴이 위아래를 뚫는 어떤 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뭐 글라이코 프로틴이라고 돼 있으면 글라이코는 요거는 당이니까 친수성이 있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친수성은 표면에 있고 프로틴이 안쪽에 박혀 있는 형태. 당연한 얘기야. 친수성은 밖으로 나오고 소수성은 안쪽으로. 뭐 이런 게 생체막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건 생체막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생체막의 기본 구성 요소인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를 뭘로 이용한다? 컨트롤드 릴리즈의 파티클로 이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지금 요 얘기를 리포솜이 아니라 리포솜일 거야. 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리포솜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를 해. 포스폴리피드니까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이 친수성 그룹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비슷한 형태로 멀티레이어야, 그지? 그러니까 친수성 그룹이 있고 소수성이 들어가고 다시 친수성, 소수성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여러 개 형성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리포솜을 만든다고. 이제 아까 바이레이어 생체막은 그냥 막이었고 이거는 마이셀, 미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소수성 그룹들은 안쪽으로 또는 요런 안쪽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포스폴리피드에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연구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야. 연구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게 아마 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막 이렇게 삼중결합 또는 어디 보면 이중결합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여기는 얼핏 이중결합은 없네. 이렇게 삼중결합들이 들어가 있는 놈들이 잔뜩 있어. 그지?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실제적으로 리포솜을 사용해서 이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컨트롤 릴리즈를 하려고 약물을 가운데 집어넣고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리포솜은 자꾸 이 구조가 깨져버려. 그지? 리포솜의 구조가 깨져버리면 약물은 그냥 쫙 한꺼번에 빠질 거라고. 그지? 컨트롤드가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릴리즈가 돼버릴 거야. 이 리포솜의 구조가 깨지면. 그래서 리포솜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리포솜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중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 사이를 하이드로포비간 사이를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중합을 시켜버리면 이 리포솜의 구조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펑셔널 그룹을 포함하는 이런 포스폴리피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리포솜에 적용하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 또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너무 총총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거고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내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컨셉만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티클로 사용하는데 이멀전이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멀전 유화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내가 얘기한 계면활성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소수성 약물을 사용하겠지. 그지? 소수성인 약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마이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약물들이 요 틈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이멀전만 사용해서 컨트롤드 릴리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리포솜보다는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만들기가 쉬우니까.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아무튼 연구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거야. 연구들은 당연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자, 그래서 그냥 지금 요 책에 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테이블 A수로 돼 있어. 테이블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멀시파이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이멀전을 만드는 물질, 유화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땐 계면활성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 일단 계면활성제를 분류할 때는 난아이오닉, 애나이오닉, 케타이오닉하고 엠포테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일단 요 구분은 뭐냐면은 요 친수성 그룹이
아이오닉 그룹이 아닌 거.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이온이고 얘는 플러스 차지를 띠운 이온이야. 그지? 대부분의 경우 친수성 그룹은 이렇게 이온성이냐 아니냐 해서 뭐 구분이 많아서 여러 종류가 사용되지만 요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길게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은 전부 알킬 체인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HLB라고 하는 값이 써 있어. 그지? HLB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뭐냐면은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친수성과 소수성의 밸런스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떤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그 계면활성제 지금 여기서는 이멀시파이어라고 돼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그것들의 HLB 값이 있어. 그래서 HLB 값이 알려져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친수성이 더 좋은 거야. 친수성이 더 좋은 걸 의미한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emphatic이라는 표현, teric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화학에서 원래는 산성하고 염기성 두 가지를 동시에 띠는 물질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요 단어에서부터 나온 엠피필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양쪽 성질을 띈다라고 하듯이 요거는 하이드로필릭한, 리포필릭한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물질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멀시파이어 이렇게 돼 있으면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한 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계면활성제는 그야말로 엠피필릭한 컴파운드야. 그지? 그래서 요런 단어 하나만 일단 알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자 이멀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멀시파이어라는 건 물과 오일을 당연히 안 섞이는데 얘네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멀시파이어야. 그지? 그래서 이거하고 코설퍼턴트라고 되는 게 그냥 이게 이제 이멀시파이어라고 유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화제 물과 기름이 안 섞여 있는데 유화제를 넣음으로써 얼마 정도 섞일 수 있냐, 어떤 이멀전을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세개의 양에 의해서 지배가 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을 때 각 함량을 하나의 표로 표현해 주는 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지금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건 알겠지만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한번 이게 워터고 이게 오일이고 이게 코설버트 뭐 C라고 일단은 쓰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포인트가 있다. 그지?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건 요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양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세 개의 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랬을 때 이거를 읽는 방법은 각각의 꼭지점이 여기가 물이 100인 거고 여기는 오일이 100인 거고 여기는 코설퍼턴트가 100인 걸로 생각을 하면 돼. 됐어? 그러면 요 포인트는 물이 몇 %, 들어가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는 물의 입장에서 요렇게 선을 그어줘. 이쪽하고 평행의 선을 그어줘. 그러면 이 라인이나 둘 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물은 0이야. 양 끝이 물은 0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포인트, 요 점이 됐다라는 얘기는 물 입장에서는 대강 이게 뭐 한 40이라고 치자고. 그지? 이게 40이고 이게 60 정도라고 치면은 요게 물이 40%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오일 입장에서도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선을 그어줘야 되냐면 얘하고 마주보는 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줘. 그리고 요 포인트를 읽어주면 돼. 그랬을 때 5일의 경우는 요 포인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100이고 5일은 여기가 0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5일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 20, 뭐 한 30% 정도 된다. 라는 얘기야. 그거는 이쪽을 읽어도, 아랫변을 읽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니까 한 30 정도로 읽자고. 그지? 마찬가지로 코서펙턴트의 입장에서도 이 포인트는 얼마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줘.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100이고 양 끝이 0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그으면 그지? 그러면은 요 포인트도 한 30% 정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요게 30%, 그지? 그래서 당연히 합하면 100이 돼야겠지? 그래서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한번 요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자고. 요 포인트를 잡으면 물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선을 그으면 돼. 그러니까 물은 한 80이 있는 거야. 그지? 5일의 입장에선 선을 어떻게 그어줘야 되냐면 5일의 입장에서는 마주보는 선하고 요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어주면 돼. 그지? 그러면 5일은 얼마야?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0이니까 5일은 한 10% 정도 될 거야. 마찬가지로 코서펙턴트의 경우는 이걸 보려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 마주보는 빗변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그러니까 유화제 역시 한 10% 정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80, 오일이 10, 유화제가 10 들어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야. 그지? 당연히 물이 많기 때문에 오일 인 이거 워터라고 읽어. 오일 인 워터라고 읽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게 유화제가 어떤 약간 분산을 시켜 놓는데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매트릭스야. 물이 워터가 바깥에 있고 그리고 오일이 이렇게 이멀전을 형성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오일 인 워터야. 반대로 오일이 많으면 워터 인 오일이 되겠지. 그지? 아무튼 간에 유화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일이 지들끼리 뭉쳐 있지 않고 이렇게 유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폴리머가 이제는 매트릭스가 폴리머가 되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이 로드라는 표현을 이제 이 책에서 쓰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건 가스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가스 분해가 일어나면서 분해가 되는 거야. 붕괴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물이 방출이 되는 얘기야. 이거 앞부분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원으로 그려놓고 약물이 있을 때 그림으로 설명했던 내용이야. 근데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워터 인솔루블이야. 그랬는데 요 X 부분이 이제 가스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X 부분이 가스 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쪽이 R1 뭐 이제 새로운 펑셔널 그룹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물에 녹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또 메인 체인에 가스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들이 있어서 메인 체인이 끊기게 되면은 스몰 몰레큘이 되고 당연히 뭐 같이 섞여 있던 약물들이 방출될 수밖에 없을 거야. 타입 A하고 B를 섞어 놓은 것 같은 타입이야. 그래서 먼저 사이드 체인이 가스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타입 A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체인이 또 끊기면 타입 B처럼 끊기면 그야말로 다시 스몰 몰레큘로 바뀌는 형태가 돼. 여기서 스몰 몰레큘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냥 약물이 방출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워터 솔루블이 된다는 얘기는 약물이 매트릭스가 물에 녹아버리면 약물도 같이 방출될 테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책에 예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요 이제 21번식이야. 21번식은 굉장히 유명한 고분자가 먼저 나와. 지금 요 고분자야. 그지? 요거는 뭐냐면은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얘는 지금은 뭐 x가 h라고 치자고. x가 h면은 요건 바이닐이야. 그지? 에틸렌이라고 하고 CH에 이제 이렇게 O에 뭐 C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는데 요거를 마치 유닛이 하나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에틸렌하고 요게 이제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하고의 공중합체야. 공중합체인데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고분자 합성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 에틸렌하고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는 대표적으로 어떤 고분자가 어떤 공중합체가 만들어지냐면 얼터네이팅 공중합체가 만들어져. 얼터네이팅 공중합체 지금 여기 어디 써 있을 거야. 얼터네이팅 코폴리머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틸렌하고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는 서로 뭐 R1하고 R2 값이 둘 다 작아가지고 아무튼 에틸렌이 라디칼을 받으면은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를 공격하고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가 라디칼을 받으면 다시 에틸렌을 공격하는 이렇게 교대로 막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만들어진 놈을 보면은 얼터네이팅 교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교대로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결국 마찬가지 그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은 아니고 이 그림은 뭐야? 요걸 모노머로 사용했다는 얘기라고. 그건 아니야. 각각을 모노머로 사용했는데 얘네가 교대로 들어가니까 그 두 개 하나가 묶여 있는 걸 이렇게 리피팅 유닛처럼 그림을 그린 거야. 아무튼 이게 얼터네이팅 코폴리머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샘플이야. 에틸렌하고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의 반응이.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다 ROH 알코올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런 구조가 돼.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뭐냐면은 요 COOH하고 COOR이야. 요 R이 에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스터는 물에 잘 녹지를 않아. 에틸렌하고 이제 요거는 이름 붙이기가 뭐하지만은 해프 에스터라는 반만 에스터기 때문에 해프 에스터는 물에 잘 녹지를 않으니까 근데 얘가 어떤 pH 조건에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COR 요 부분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물에 녹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요 물질이야. 물에 녹지 않는 요 물질하고 밑에 있는 이그샘플 하나만 보자고. 요 그림 하나를 보면 하이드로코티손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드럭이야. 드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고분자하고 드럭하고 그냥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섞어 놓고 그지? 그 다음에 아마 pH를 조절을 했을 거야. pH를 조절을 해주면은 요 COR 부분이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CH2에 CH에 COOH, CH에 COOH 이런 형태가 요 부분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때는 이제 워터 솔유블이 돼.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물에 녹아버리니까 드럭이 방출이 될 거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pH 조절하고 외부로 빠져나오는 드럭을 양을 농도를 무슨 뭐 HPLC나 뭐로 측정을 하면 하이드로코티손의 양을 측정을 한 게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이야.
그지? 시간에 따라서 이건 측정을 두 개를 한 거야. 하나는 뭘 한 거냐면은 드럭이 얼마나 빠지냐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고분자가 얼마나 무게가 줄었느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분자가 디솔루션이 됐냐, 물에 녹았냐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니? 드럭 릴리즈는 동그라미야. 지금 동그라미로 마크가 돼 있어. 그지? 동그라미로 마크가 돼 있는 건 이렇게 빠져나오는 드럭이고, 삼각형으로 마크가 돼 있는 거는 여기서 물에 녹아버리는 고분자의 상대적인 양이야. 그지? 여기야. 폴리머 이로디드 퍼센트야. 상대적으로 얼마나 녹아내렸냐를 퍼센트로 측정을 해준 거야. 그지? 이게 보면 알겠지만, 뭐, Y축이 이제, 드럭이 릴리즈 된 양, 그 다음에 고분자가 분해된 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 드럭이 릴리즈 되는 양은 고분자가 분해되는 속도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드럭을 그러니까 릴리즈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분자를 사용한 example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